3월 19일 서양철학의 이해 4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학은 왜 할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철학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전 저 나름대로 한 기독교 철학자로서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철학자로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철학자라는 것은 철학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철학자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철학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철학이 다른 학문, 예를 들면 신학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학은 기본적으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서양 철학에서 특히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죠? 우주가 얼마나 클까?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과학자들도 정확히 모를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죠. 이 과학에서는 이 질문을 이제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빅뱅 이론도 완전하지 않죠. 빅뱅 이론에서는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빅뱅이 일어났을까?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또 사실적으로도 우리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학은 생각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고 우리의 사고를 총동원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철학은 묻죠.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창 사춘기 때 물어봤죠. 또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지금도 묻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질문들을 해봤고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제 철학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을 통해서 묻게 되죠. 그러나 과학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없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노력이 철학입니다. 한 예로 물리학이 아는 우주는 우주 전체의 4%를 차지하는 그런 별들의 세계인데요. 이 별들이 다 모아도 우주 전체 질량의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측정을 한 결과인데요. 나머지 96%는 암흑물질 또는 암흑에너지라고 지금 부르는데,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물질과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전체에 계산된 질량은 굉장히 큰데, 우리가 보이는 별들의 무게를 재니까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과학도 한계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대답을 찾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신학처럼 예를 들면 어떤 신을 전제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경전, 종교의 경전, 성경이나 또 뭐 불경이나 코란이나 이런, 꾸란이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특정한 경전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한마디로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철학은 사랑이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지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운 생각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한 예를 들겠는데 철학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 문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돈 문제. 예를 들어 오늘 어떻게 돈을 벌까? 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거는 경제의 문제죠. 경제학은 돈의 현상을 연구하고요. 내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더 탐구하는 게 경영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질문을 보다 다른 식의 질문을 해보면 왜 사람은 꼭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는 철학적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돈을 내가 각 개인이 벌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게 바로 철학적 질문인데,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옛날에는 가족 단위로 벌었죠. 지금은 개인이 법니다.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회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 전체가 돈을 함께 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번 돈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방식인데, 바로 이런 질문, 왜 내가 내 홀로 스스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로 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체제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에 따라서 이런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철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개인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가나 사회가 함께 돈을 벌어서 국민에게 일을 나누어주고 또 적절하게 나누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개인이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하면은 이제 이게 물론 자본주의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또 현실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나 이제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을 가릅니다. 여러분이 나는 남들과 비슷하게 함께 일을 해서 수익을 얻은 다음에 또는 생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비슷하게 나누자.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제 자본주의를 택하는 거죠. 나는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멋있는 자동차, 또 맛있는 음식, 또 아주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더 효율적인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죠. 이것이 난 더 좋은 경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건데 결국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여기에 개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왜 돈을 개인이 벌어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경제 문제를 다루지만 철학적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철학은 이러한 더 좋은 가치에 대한 더 좋은 존재에 대한 생각을 이 지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서양에서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철학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철학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중시합니다. 하나는 경험, 하나는 사고, 즉 이성적 사고입니다. 항상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사실을 합리적으로 연결해서 즉 추론해서 답을 얻는 것이 일반적으로 철학을 하는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이성 이 두 가지를 철학에서는 중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다른 어떤 종교적 신앙이라든지
또는 뭐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뭐 언론에서도 그러죠.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 체크. 그 다음에 그 사실들의 전후관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파악하는가. 이것을 이제 타당한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철학의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보통 언론에서도 사용하고 신문 기자들이 그렇게 사용하죠. 또 과학자들도 이 논리와 이 방법을 사용하죠. 과학자들도 논리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은 철학에서 제공을 한다고 할 수 있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이 도로가 물에 젖어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 앞에 도로가 물에 젖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경험적 사실 1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밤에 비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밤에 천안에 비가 안 왔다 라고 해요. 뉴스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경험적 사실 2라고 하면 합리적 추론과 안 맞는 거죠. 밤에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더 경험적으로 맞으니까 합리적 추론이지만 밤에 비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왔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다시 생기죠. 왜 도로가 물에 젖었을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어보니 지난밤에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경험적 사실 3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새로운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지난밤에 소방차가 물을 뿌려서 아침에 집 앞 도로가 물에 젖었음을 알게 되었다. 해서 이 합리적 추론 2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험적 사실을 연결해 볼 때 합리적 추론 1보다는 추론 2가 맞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도출됩니다. 이제 이런 사고가 철학을 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경험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연역추리, 논리적인 사고를 다루는 연역추리와 그 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귀납추리,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철학은 전통적으로 연역추리를 굉장히 중시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합리적 추론 2가 타당한 결론을 갖게 됩니다. 합리적 추론 1은 잘못된 추론으로 드러나는데요. 왜냐하면 논리학에서 이 추론은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했다고 합니다. 후권 긍정의 오류라는 것은 P가 Q라고 해서 반드시 Q가 P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비가 와서 길이 젖었다라고 해서 길이 젖어서 비가 왔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길이 젖었는데 그 비가 와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두 가지는 다르다는 거죠. 비가 와서 길이 젖었다 하고 길이 젖었으니까 반드시 비가 왔다는 아니죠.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갔다도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인과관계가 달라지면 바뀌어지면 같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논리라는 거죠. 이런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철학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철학이 과학과 예술과 어떻게 다른가? 철학은 과학과 마찬가지로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그래서 가정을 세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적 사실을 관찰해서 과정을 세웁니다. 그러나 철학과 과학이 다른 점은 철학은 다른 이론이나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논증을 하죠. 꼭 어떤 그 이론이 경험적으로 100% 확인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것이 현실 세계에서, 즉 감각적 세계에서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철학 이론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 이론이 성립되죠. 이제 해겔 경우도 역사의 완성이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국가를 통해서 역사가 완성되는 걸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국가는 매우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를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철학의 이론이니까 해겔의 이론도 우리가 존중하는 여러 가지 철학 이론 중에서 하나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경험에 근거한 가정을 세웠을 때 반드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검증이라고 하는데, 검증 원리. 검증을 통해서 과학 이론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 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철학은 꼭 경험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또 예술은 경험과 상관없어도 상상의 세계 또는 우리가 느낀 점, 이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표현 방식, 뭐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선택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작품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술 작품으로. 예술 작품이 논리적이 아니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아직 예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렇게 철학과 과학과 예술은 서로 다릅니다. 철학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우선 동서양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나눕니다. 이 웨스턴 필로소피와 이스턴 필로소피. 서양 철학, 우리 수업은 이제 서양 철학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동양 철학 내용도 나오지만 그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양 철학은 5가지 학문이 발전했는데, 기본적으로 논리학, 그 다음에 존재의 문제, 참으로 있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루는 형이상학, 그 다음에 그 존재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식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윤리학,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미학. 이 5개의 분야가 전통적으로 서양 철학에서 발전되어 왔고요. 동양 철학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되진 않았고요. 중요한 어떤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철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유교 철학, 도교 철학, 불교 철학, 인도 철학. 인도 철학은 주로 힌두교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서양 철학을 이제 현대적으로 볼 때 이제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서양 철학을 분류하는 주제에 따라서 보면 인간학, 과학철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문화철학, 역사철학, 법철학, 종교철학 등이 있습니다. 다 인간, 과학, 사회 등등의 이 주제를 가지고 철학을 연구합니다. 철학의 또 이 방법에 따라서 나눌 때 분석철학, 현상학, 해석학, 마르크스 철학,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라면 이 2가지를 다 사용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주 전공은 해석학을 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저의 이제 철학의 주제의 중요한 관심사는 종교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든 현대의 철학자들은 철학의 방법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주로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만은 아니고 저는 종교 철학, 문화 철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과학 철학도 관심이 있고요. 그럼 좋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좋은 철학은 경험에 충실하고 사고의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물론 처음에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철학도 있죠. 실존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본능, 욕망, 어떤 감정, 이런 비합리적인 또는 초합리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인간의 본질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철학적 사고라는 것은 사실을 중시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그 좋은 철학은 어, 이론 내부에서 서로 모순되는 요소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어, 인류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왔다. 특히 모계 혈통으로부터 왔다라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 경험에 충실한 철학자라면 인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면 이제 건전한 사고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류의 공통 조상이 있다면 인종은 지금 서로 달라 보여도 예를 들면 우리 황인종, 뭐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누죠. 외모는 다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류는 다르지 않다는 그런 사고를 해야 건전한 사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유주의 철학자라면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겁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의 자유는 어떤 면에서든지 정신적 자유나 또 재산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개인을 희생하면서 전체 사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 자기는 자유주의자라고 하면서 사회 전체의 어떤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원리를 너무 중시하면은 자유주의에 모순되는 거죠. 이런 철학은 이런 양면을 가졌다고 하면 논리적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좋은 철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유명한 사람들이죠. 할아버지서 손자까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가 내세우는 사상이 주체사상인데요. 주체사상은 논리적으로 비일관성을 가진 별로 좋지 않은 철학이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체사상은 김정일에 의하면은 세 가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 원리, 사회 역사 원리, 지도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철학적 원리라는 것은 일명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휴머니즘적인 철학이죠.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을 북한에서 기본 틀을 만든 황장엽 씨가 우리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주체 사상은 인본주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인간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다. 사회 역사 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혁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 주동하는 힘이 누구냐? 인간 중에서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를 말합니다. 노동자, 농민, 재산을 많이 갖지 않은 그런 계급,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역사 원리는 철저히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주체 사상의 한 축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 사상에서 인민이라고 할 때는 돈을 많이 가진 부르주아는 배제됩니다. 또 종교인들도 배제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북한의 고위 간부들, 소위 권력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민대중이라고 이념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경제 생산력, 소위 경제적인 관계를 보면 인민대중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스스로 현실이 지금 북한의 사회 현실이 이 주체 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 또 사회주의 원리의 북한의 지배층들이 지금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지도 원칙은 주인다운 태도라는 겁니다. 즉 자주성과 창조성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회를 지도해 나가야 된다. 스스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매우 좋은 거죠. 이거는 사실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예, 대한민국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입장을 상당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체 사상이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인민대중이 주인이고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내세웠는데요. 이것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건 뭐냐면 혁명을 위해서 인민대중이 수령에게 권력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권력을 전부 다 수령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상이 근대 철학 중에서 영국의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사상이 있는데요. 즉 시민들이 너무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서로 늑대같이 그냥 달려들어서 서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의 권력을 최고 권력자에게 양도를 해서 그 권력자가 이 전체 사회를 질서 있게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홉스의 사상에서는 어떤 권력자도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도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존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게 깨질 때는 시민들이 다시 그 권력을 권력자로부터 뺏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주체 사상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수령에게 일단 권력을 인민들이 다 주면 더 이상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음을 당해도. 그리고 이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것은 유기적 관계. 수령이 머리고 인민은 몸이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합치면 인민이 한 몸으로 연결된 인민이 모든 권력을 수령, 머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머리가 결정하면 몸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결국은 사람이 주인이고 인민대중이 주인이 아닌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체 사상은 수령의 절대화 또는 인민대중의 비주체화, 비자주화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도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북한 현실을 보면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회의에서 한번 졸았다고 기관포로 쏴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기독교인이나 불교 신자가 만약에 그 종교 행위를 허락 없이 하는 것을 허락된 장소에서 하지 않으면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체 사상이 낳은 사회는 이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인민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의 논리적 비일관성입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 철학의 한계가 뭘까? 철학의 모든 학문은 한계가 있죠. 과학도 다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론도 틀릴 수가 있는 것처럼 철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면 철학이 아무리 경험을 중시하고 합리적 추론을 사용하더라도 이 현실이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추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죠.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전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추론 과정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을 철학이 주는데 과연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서양 형이상학의 경우 과연 존재가 무엇이냐, 존재의 반대인 무가 무엇이냐 매우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역사 자체가 제일 원인으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이 역사의 모든 현실 자체가 존재죠. 하이데거,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도 아니고 또 존재자, 모든 사물들도 아닌
어, 존재 자체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규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상당히 애매한 주장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물론자라면 개별적인 사물이 인간도 포함해서 다죠. 더 이상은 없는 거죠. 뭐 그것도 하나의 철학이고요. 다른 철학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또 사회 철학에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가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요. 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요.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아닌 저희 커뮤니타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거고요. 사회주의는 사회 전체가 개인들을 포함해야 된다. 사회주의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회주의죠. 과연 어느 게 옳을까요? 어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거나 가치를 두는 사상이 다르죠. 어느 한쪽이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철학의 한계죠. 또 최근에는 합리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현대의 근대 이후 많은 사상들을 포함하는데요.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그 이후에 1960년대부터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은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죠. 왜 비합리성을 강조하냐면 인간의 본질이 본능, 욕망 이런 데서 나온다. 또는 상상력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비합리적이죠. 그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어떤 합리성도 결국은 이러한 본능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어느 게 맞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맞는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그만큼 강하니까요. 그러나 모더니즘도 또 필요하죠. 만약 이런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어떤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면 사회는 아주 대단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상도 사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는 데는 합리성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확진자나를 이제 거리를 둬야 되고 뭐 등등 치료약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 중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서로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또 논쟁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정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한계면서 인간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철학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을 떠나서 즉 초인간적인 문제 또 어떤 철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신이나 종교의 문제, 인간 죽음 이후의 문제, 철학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실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종교가 되죠, 주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의미 문제는 합리적 추론으로 다 해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이 발전하고 실존 철학도 한때 유행했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의 본능, 권력, 비합리성을 철학의 주제로 삼았죠. 따라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종교에서는 즉 신앙은 철학의 한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또 이 종교의 세계는 합리성에 의해서 또 한번 비춰봐야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 이제 신천지 사태처럼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비밀리에 포교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위장 포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죠. 이런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삶에서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그러나 또 종교적 차원을 인간이 버릴 수 없는 것, 그러한 신비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이 사람은 17세기의 수학자였죠. 굉장히 아주 천재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빵세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이 위대한 점이 뭐냐? 즉 인간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는, 이건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얘기죠.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리에 가장 가깝다라는 생각처럼 인간이 어, 위대함과 비참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눈과 이성을, 즉 감각과 이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이제 추구하는 마음이죠. 마음의 눈으로 명료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이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거다. 그래서 이성을 부정하는 것보다 이성에 합치되는 것은 없다라는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말을 했죠. 역설적인 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성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자기의 한계 내에서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만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즉 신앙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팡세의 생각이고 저는 기독교 철학자로서 여기에 이제 파스칼의 사상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러한 철학의 한계, 다양한 해석의 차이들이 있고 또 이런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교적 차원에 대해서는 철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상이 철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